바꿔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 또 고통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정부도 그동안에 방치해버리고 그러면 여기 교회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안고 있어서 우리가 1학기 때는 탈핵 문제, 원전만 지으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인데 정부는 그렇지 않아요. 효율성만 따지니까. 그래서 강원도 교수를 모시고 탈핵에 대해서 2시간 동안 진지하게 해서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다문화, 동남아에서 많은 분들이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에 오는데 정말 그분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고 이번에 대통령 선거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언어가 통하지 않고 문화 차이가 있고 또 우리 한국 사회가 그를 냉대해요. 우리도 정말 서독에 가서 간호사들, 간부들 가가지고 냉대를 받았는데 미국 가서도 받았는데 우리가 똑같이 갑질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제가 아는 통계에는 OECD가 가장 출산율도 낮은데 그래도 다문화 가정 그 자녀들이 출산을 해서 이 정도라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우리나라 국적을 받았으면 떳떳한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을 잘 고등부해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기여할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저는요 경기도에서 넣어서 의원도 나오고 그랬는데 다문화 가족들이 딱 뭉치면은요 앞으로 시장보수 구청장 안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세력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것을 좀 교회부터 껴안고 이들을 보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제 다문화 가정을 했고, 다음 6월 달은 이제 고려인들 문제가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했던 사람들, 독립운동 후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해서 사회교육 차원에서 우리가 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는 통과적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김인수 교수님이 저희가 모시게 됐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준비하면서 상당히 고생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편하시게 앉아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오늘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를 준비를 해주신 김인수 교수님 큰 박수로 환영을 해주십니다. 먼저 저희들이 저는 이제 사회복지가 지금 한 30년, 올해로 30년 근무하면서 늘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어요. 우리 아이들 저도 60이 넘었는데 우리야 뭐 이렇게 좀 살다 가도 괜찮겠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시대의 3대 특징이 뭐냐면 고령화, 저출산, 다문화 3대 출신이에요. 고령화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주변에 60세 먹어갖고 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어요. 또 70살 먹어도 청년이라고 해요. 80살 먹어서 돌아가시면 너무 안타까워해요. 100살 되시면 요즘 탈만큼 찾았다는데 앞으로도 120세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그럼 2050년에 이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 한번 예측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노인 부양 비율이 높아져요. 결국은 한 달에 돈 벌어가지고 나는 43,000원만 쓰고 57,000원 세금 내고 노인을 부양해야 됩니다. 저희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한 달에 봉급 200만 원 받아가지고 너는 86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노인들 부양하게 다 내놔라. 그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죠. 미국이 우리보다 더 노령화율이 더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2050년 돼서. 미국은 이민 국가잖아요. 이민족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젊은 연령을 가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해요? 이민 안 받겠다. 불법 체수 다 내보내겠다. 지금 이러거든요. 이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인구 구조를 재편성할 것인가 이 시대의 큰 관건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주변에 30살에 결혼 안 했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하신가요? 괜찮아요? 좀 더 몰라보자. 근데 제가 74년에 74학번인데요. 제가 23살 때 대충 22, 23세 결혼했거든요. 제가 그때 26, 7대요. 노처녀를 했어요. 29되면 노처녀냐 아니너자 노처녀냐 늙을너자 노처녀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기분 나쁘게. 지금은 26, 7되면 뭐라 그래요? 좀 이따 가야 되겠다. 35대도 이 정도로 맞으려고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다문화의 첫 시작은 어딘 것 같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목차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나누고 저희 아이들 활동했던 것을 CD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과연 교회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 우리 옥현진 주교님이 총 책임을 맡고 계시는데 교회 입장을 마지막 같이 좀 나누면서 있어도 없는 아이들 10만 명 그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우리는 그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주도권을 잡게 될 때 어떻게 우리 삶을 결국은 우리는 하나라고 하지만 어찌됐든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사회 구조적인 것을 우리가 활용하잖아요. 나는 그런 사회적인 변화 패턴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게 내 삶을 행복하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인가, 다문화 가지고 행복하게 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인가를 좀 역사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고 같은 느낌을 한번 느껴보시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그래서 이제 다문화라는 말이 사실은 안 맞아요. 옛날에 이주 여성이라고 했다가 그 전에는 국제 결혼이라고 했습니다. 국제 결혼은 국적을 달리하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걸 국제 결혼이라고 해요. 이 국제 결혼이라고 하다 보니까 비하 발언이 된다. 국제 결혼하면 여러분들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이 무슨 말이 떠오르나요? 양공주. 그렇잖아요. 다문화의 시작은 양공주였어요. 처음에는 1990년대는요. 되게 미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우리나라 막 브라질로도 가고 남미로도 가고 페루로 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갖고 갔죠? 사진 하나 보내요. 뭐 브라질에서 브라질 온 국민이 그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들면 그 사람 오라게요. 공항에서 만나요. 그래서 결혼해서 살았어요. 브라질, 페루, 미국 그 남미 일대에 결혼해서 갔던 국제결혼을 갔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통칭 다문화라고 이름 짓는 사람들이 원조였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2차 대전이 끝났어요. 우리 유교 사변이 끝났어요. 그리고 뭐가 우리 사회에 들어왔어요? 미군들이 들어왔어요. 미군들이 들어왔는데 대부분 흑인이나 미국 미군들이 들어올 때 다 청각들이 왔어요. 결혼한 사람도 왔겠죠. 그래서 제일 지금 위안부 갖고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의도적으로 양공주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면서 더 큰 말썽을, 그래도 그 뒤에 말썽하고 손인 학번부터 시작해서 말썽이 많죠. 그 말썽을 없애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결혼을 권유했어요. 그게 다문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1970년대 이후에 이주여성 당나 가족은 지금은요 편지를 먼저 주고받아요. 사진도 역시 주고받죠. 여러분도 혹시 길에 가다가 보면 화정동에도 7일 만에 결혼한 선가 베트남 여성은 참 착해요. 말을 잘 들어요. 비용이 적게 들어요. 이런 말들 막 써져 있는 거 보셨죠? 처음에는 그들이 중국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중국 여성들은요 한족하고 조선족이 있는데 이게 김대중 정권 전에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후예들이 전부 만주지방으로 시베리아로 가가지고 그 후예들이 꿈이 우리나라에 와보는 게 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안 돼 있어서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김대중 정권 전에 그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남자들은 노동자로 산업연수생 5년 기한을 줘서 산업연수생으로 오게 하고 여자들은 결혼이라는 제도로 통해서 오게 해라. 근데 사실 그 적에는 어떤 슬픈 사연이 있냐면 참 이런 신성한 정교기관에서 말씀드리면 좀 그러는데 72세 먹은 할아버지가 그 동네의 꼬마들을 10몇 명인가를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하나 죽었어요. 그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알고 봤더니 72세가 될 때까지 결혼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농촌 총각의 결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됐어요. 그때 참 안타깝게도 그런 중국이나 몽골이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에 결혼해서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데려오게 하는 결혼 중개업체를 승인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신고제였어요. 그냥 내가 결혼 중개업체 하겠다 하고 신고만 하면 중개업체를 해서 신부를 사오더라고요. 사실 신부를 사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리핀하고 베트남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또 다른 성매매다. 결혼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위안부를 가지고 굉장히 지금 몇십 년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결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중심이 이 여성 쪽이나 일본의 군인 쪽이나 갖고 지금 아직도 일본은 일본대로 여성 쪽에 문제가 있다 하고 우리는 니네들이 강제로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 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지금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여성의 인권적으로 초점을 맞춘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사회가 필요하니까 데려왔느냐 이걸 가지고 향후 10년 안에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이미 필리핀이나 베트남에서는 우리로 하자면 여성부 성격을 가진 단체에서 이건 또 다른 인신매매다 성매매다 하니까 가지 마라 달라 그랬더니 여성들이 반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성들이 반발했어요. 성매매건 인신매매건 우리 좀 가게 해라. 왜 못 가게 하냐. 코리안들이 드라마들이 막 있었잖아요. 그런 드라마들을 보고 한국에 한번 와보는 게 꿈이에요. 제가 한 15, 16년 전에 파키스탄을 갔는데요. 호텔 사장이에요. 우리로 하자면 신영탁 호텔 정도 사장이거든요.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파키스탄에서 잘 사는데 꿈이 한국에 가서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정되게 사는데 왜 한국에 와보고 싶냐? 왜 와보고 싶다고 했을까요? 눈 내리는 걸 보고 싶대요. 눈 내리는 거 보고 싶대. 파키스탄 눈이 안 오잖아요. 눈이 내리는 걸 드라마에서 보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때 48살이었는데 나는 눈 내릴 때 한 번이라도 행복했을까?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아, 눈 내리면 세차해야 돼. 막 질척거려. 이렇게 생각했는데 눈 내리는 거 한 번을 보려고 그 사진을 다 팔고 우리나라에 와보는 게 꿈이랍니다.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지금 그리고 이제 이런 중개 기관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국제 결혼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제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남성 형조 옛날에는 아들 낳으면 놔뒀지만 딸은 다 임신 중절했잖아요. 선비가 안 맞았죠. 근데 대고 요새는 여성이 고학력 시대가 됐어요. 사회 참여가 많아졌어요. 사회 참여가 많아지고 고학력이 되면서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결혼 기피. 결혼하지 않고 혼자 멋지게 살겠다. 이런 현상 때문에 결국은 국제 결혼을 제도적으로 중개업체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법을 만든 거예요. 참 악법 중에 악법인데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힘든 일을 안 한다.
그래서 저임금 노동 코스트가 올라가니까 저임금의 노동자를 데려와야 된다. 그래서 외국의 노동자들을 산업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말하자면 국제결혼의 사회적인 필요성, 특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연도별로 보면 그 전에는 최초의 그 다문화 가족이 시작된 다문화 가족이라는 말도 안 맞고 이주여성이라는 말도 안 맞고 국제결혼이라는 말도 안 맞지만 통신 그냥 다문화 가족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1992년에 장충체육관에 한쪽에 한국 사람 6,000명, 반대쪽에 일본 여성 6,000명을 놔두고 문선명 씨가요 가면서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6,000명. 자, 너는 이렇게 결혼해. 너는 이렇게 결혼해. 이렇게 해서 6,000명을 하루에 끝냈어요. 근데 그 중에 세 사람이 안 집어줬어요. 그거를. 근데 그 안 집어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제가 만났어요. 자기가 문선명 씨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문선명 씨 돌아가시고 나서 저한테 막 자랑을 하면서 그때 6,000명을 손가락으로 꽂아가지고 결혼을 시켰는데 그 중에 5%도 이혼을 안 했다. 5%도 이혼을 안 했습니다. 다 지금 잘 살고 있어요. 통일고의 핵심은요, 행복한 가정운동이에요. 자기들은 종교라고 안 씁니다. 행복한 가정운동 들어가 보면 종교가 있지. 처음에 그 사람들이 포교를 할 때는 행복한 가정운동이에요. 그러니까 5%도 이혼 안 했어요. 근데 그 중에 3명이 선택을 못 받았어요. 근데 2004년에 또 이제 그 통일교 교회에서 문선명 씨가 와가지고 이렇게 찍었대요. 근데 이 친구를 딱 보더니 너는 여기 국민 출신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너 12년 전에 결혼했으면 너 지금 3번 이혼하고 나한테 왔을 거야. 그 정도로 문선명 씨가 대단하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대부분 그때 일본 여성들은 대학원 출신이 더 많았고요. 대부분 대학 출신들이었어요. 근데 우리 한국 남성들은 대부분 고졸 출신이거나 농촌 총각이거나 도시 빈민 총각들이었어요. 근데 5%도 이혼하지 않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문제로 볼 때는 뭐 이단이네 어쩌네 이러지만 사회적인 문제로 볼 때는 굉장히 그 모범적인 가정을 꾸미고 잘 살고 있습니다. 종교하고 떠나서 그때 한때 일본 사람들이 오고 그 다음에 1994년에 김대중 정권 들어서기 직전에 중국 사람이나 몽골 사람들 데려오고 이거는 정책적인 것이었으니까 놔둬보고요. 2008년부터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동남아시아의 저성장 국가들한테서 우리나라한테 다문화를 데려올 때 2008년에 12만 6천 명이었어요. 근데 2015년 통계가 30만 5천 명이거든요. 2016년 통계는 제가 여기 지금 빠뜨렸는데 32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 240%가 증가했어요. 근데 지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 연구 단체에서 2050년 앞으로 30년 정도가 지나면 이 이주 여성, 다문화 여성이 약 210만 될 거다. 그러면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해요. 210만이면 강주 시민하고 전라남도 국민 정도 되거든요. 지금은 숫자적으로 한 30만, 32, 3만 정도 되고 이주 노동자가 한 70만, 공식적인 노동자가 70만, 불법 체류자가 한 60만, 그래서 한 170만 정도 되거든요. 이주 노동자까지 합하면 500만 정도가 될 걸로 예측하고 있어요. 2050년이 되면.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선거에 전체 투표 격차가 500만 키보드를 잡고 있어요. 이주 노동자, 이주에서. 그 차이가 될 수 있는,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키보드를 이주 노동자와 이주 여성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국적을 따는 것이 옛날에는 아이를 낳아야 국적을 땄어요. 근데 지금은 3년 이상 되고 한국어 자격시험에 3급 이상 합격하면 국적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주 여성들이 우리한테 올 때 핵심 목표가 뭘까요? 뭐 때문에 우리나라에 올까요? 뭐 눈을 보기 위해서 이건 낭만적인 이야기고요. 전부가 다 우리나라 국적을 따서 우리는 정말 행복하지 않다라고 우리는 뭐 촛불도 들고 막 태극기도 들고 이렇게 갈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코리안 드림, 옛날 아메리칸 드림이 있듯이 코리안 드림이 지금 꿈꾸고 있어요. 무슨 뭐 장금이 드라마를 통해서 뭐 사랑의 뭔가 그 드라마를 통해서
이 드라마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게 굉장히 한국은 낭만적이고 사계절이 뚜렷하고 하늘이 푸르고 밤에 별이 보이고 이런 것들로 굉장히 그 낭만적으로 표현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다녀보시면 한국이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제 친구가 호주에서 며칠 전에 25년 만에 왔어요. 그래서 호주가 정말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고 환경도 좋잖아요. 근데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한국에서 살고 싶다. 왜 이렇게 한국이 좋아졌냐? 뭐 때문에 한국이 좋아졌다니? 휴게소에 공중 화장실이 이렇게 호텔 같냐? 옛날에는 진짜 부세식이어가지고 냄새나고 그날을 쳤는데 어디를 가든지 공원이 다 꾸며져 있고 화장실이 왜 이렇게 호텔식으로 돼 있냐? 돈 한 푼 안 내고. 그래서 저는 한국에 다시 와서 살고 싶다고요. 여러분들도 사실은 세계를 다녀보시면 이제 한국만 하는 데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안전도, 보안,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한국만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2050년 정도 되면 대단히 한국은 세계적인 그 파워와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나라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시대가 문화와 영성의 시대라게 21세기를 그래서 우리도 성령 운동 많이 하잖아요. 불교도 실은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한다면 화신불의 시대라고요. 영이 이제 살아있는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시대예요. 영이 가장 발달된 민족이 세계적으로 어떤 민족일까요? 여러분들 희끄무레하다 아시죠? 샛노랗다 아시죠? 영어로 샛노랗다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희끄무레하다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들 사과 사러 가가지고 큰 거 줄까요? 작은 거 줄까요? 그냥 적당히 주세요. 그 사람이 줘요? 안 줘요? 줘요. 미국에서는 절대 못 사요. 유럽 가도 절대 못 삽니다. 적당히 몰라요. 우리 전라도 사람 거기다 하나 더 보태가지고 거시기 해도 다 알아들어요. 근데 서울 사람 거시기 절대 못 알아들어요. 이게 맞으면 영적인 언어거든요. 우리는 서로 느낌으로 알아요. 그리고 겉으로는 안녕하세요 친절하게 인사해도 저것이 나한테 감정이 있구나. 그저께 집 딸 축의금 저는 10만원 난 5만원 했다고 오늘 모임에서 만난 게 벌써 좀 틀리구만. 우리 다 알아요. 직감으로 알아. 느낌으로. 미국 사람 절대 그런 거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내 딸 결혼식에 나는 저한테 10만원 했는데 저는 나한테 5만원 했더라. 그럼 그 다음날 모임에 만날 때 약간 얼굴색이 달라지죠. 이게 한국 사람만 가능해요. 이게 말하자면 직감이거든요. 우린 직감으로 다 알아요. 그쵸? 남편 바람 피우면 여자들 다 알죠? 미국 여자들 절대 몰라요. 우리는 타고나요. 네, 직감을 타고났습니다. 그리고 한글이요.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 중에 한글을 쓰는 사람들 많거든요. 한글처럼 그 추상적인 것을 표현하는 형용사, 부사가 많은 문자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뭐 중국어든 일본어든 추상적인 것 아주 예쁘다. 진짜로 예쁘다. 정말 정말 좋다. 영어로 정말 정말 좋다를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메리굿? 그럼 딱 끝나버려요. 근데 우리는 메리굿 하는 거하고 진짜 좋아 하는 거하고 우리 차이 알아요. 말 안 해도 서로 느낌으로 알거든요. 그 느낌의 세상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한글뿐이에요. 우리는 그 한글을 어려서부터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들 막 2살, 3살 때 막 어학 가르치는 엄마들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먼저 느낌이 한글을 완전히 배우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혹시 그 주변에 손자 있거나 애들 있으시면요. 적어도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한글을 완벽하게 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성의 언어를 영어를 가르쳐야 되거든요. 저도 이제 저희 아들은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저는 조기 영어 안 가르쳤거든요. 학원도 안 보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영어 성적은 꼴등이었어요. 근데 지금 한 5개 국어 정도를 합니다. 내가 물어봤어요. 그 산을 넘어가는 걸 저는 느낌으로 안다는 거예요. 어떤 때 이 산을 어떻게 넘어가야 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일본어 9개월 해가지고 일본 조치대학, 예수에서 학원 조치대학 지금 다니거든요. 그 다음에 중국어 3개월 해가지고 그 산을 넘었더라고요. 독일어 넘었고 프랑스 학원 이제 지금 서반화도 좀 해보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언어는 중국어 할 때 3개월 동안 다른 아무것도 안 해요. 드라마, 노래, 뭐 게임 모든 걸 중국어로 해요.
일본한테는 모든 걸 일본어로만 해요. 그래서 그 직감의 능력을 키우더라고요. 언어는 어렵지 않아. 그 대신 그 느낌을 알아야 된다.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앞으로 21세기 2050년 정도에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그 어떤 메인의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에 가장 큰 비전이에요. 이제 제가 그때까지 살아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혹시 그때까지 살아계시면 그때 어떤 여자 선생님이 와서 그렇게 말하던데 진짜 그게 이루어져 버리네. 아마 이런 생각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때 여러분이나 저나 33년 후이니까 살아있을까요? 그런데 이번 투병을 잘 견디면 저도 33년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다문화 가족이 실은 결혼이라는 제도로 왔기 때문에 준비 없이 와버렸어요. 저희 다문화센터에서 최고 나이 차이 많으신 분이 54살 차이 있었습니다. 73세 먹은 어르신이 19살짜리. 근데 하루 용돈 1,000원 줬어요. 차비가 1,2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센터 앞에서, 저희 센터 앞에가 좀 더 보시면 돼요. 아주 100km 됐거든요. 그 앞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끝나면 데리고 가려고. 근데 전과 사범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서약서 쓰고 이 신부를 데려왔는데 결국 이제 혼인신고가 안 됐어요. 우리나라도 그 전과를 가지신 분이 그 혼인신고를 또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도 그 19살짜리 아이가 꽤 적응하려고 노력했는데 지금은 안 살아요. 왜 그렇게 왔겠어요? 여기 와서 국적 따서 일해서 돈 벌어서 자기 집에 동생들 11사람 있는데 그중에 3명은 죽고 8명 남았는데 그중에 지가 첫째예요. 그래서 어디나 첫째들은 다 책임감들이 강하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부여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30만 원을 보내면 8명이 다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30만 원을 버는 게 지 목표예요. 근데 결혼할 때 남편들이 30만 원을 주겠다고 약조를 하고 와요. 서약서를 쓰고 옵니다. 건축업 이렇게 써갖고 와요. 와서 봤더니 건축이 아니라 일용 노동자였어요. 일 없으면 안 나가고 일 있으면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30만 원 줬게요? 안 줬게요? 안 줬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30만 원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이 아이들한테 직업을 갖도록 노력을 좀 했었거든요. 이제 그 이야기는 좀 이따고. 그래서 그런 다문화 센터를 2007년부터 갑자기 또 우후죽순으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2007년에 21개 만들었는데요. 작년에 217개, 10배가 늘었어요. 저는 그런 국가 지원을 받는 다문화 센터가 안 됐거든요. 우리 사무국장님, 우리 이 국장님 오셔서 진짜 고생만 많이 하셨는데 우리는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후원금이나 아니면 제가 한국에서 내놓는 그 기부금으로 그 센터를 운영해야 됐어요. 근데 이런 공간 하나 운영하기가 저도 학교만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뭔 전기요금 우리나라 그렇게 비싼지. 전기요금. 또 애들이 이렇게 기타 틀어놓고요. 금요일날 한글 공부하고요. 그 자리에 가버려요. 그럼 이제 저는 학교에 있기 때문에 금요일까지는 못 오다가 토요일, 일요일 한번 센터를 나와봐요. 뭐가 빠진 게 없나. 그때까지 히터가 틀어져 있어요. 에어컨도 그때까지 터져 있어요. 전기요금 20만 원, 30만 원. 그럼 저는 진짜 명품 가방 한 번도 평생 들어본 적이 없는데 막 지원기금 30만 원씩 내려고 화가 나요. 막 마음이 아프고 야, 좀 히터 좀 끄고 가라. 그래도 그런 경우들이 왕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센터를 운영하면 그 센터 지원금을 국가에서 줘요. 이 217개는. 그럼 이분들이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째요? 자관하는 국인은 별로 신경 안 쓰죠. 한 번 센터에 20명이 한글을 배워온다. 그 다음은 더 이상 안 받아버려. 근데 얘들은 어째요? 같이 일제히 결혼 시작하자 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오늘 한 명 오고 또 내일 한 명 오고. 그러니까 어제 1년 전에 왔던 애는 한글을 잘해. 오늘 오늘은 아짜 가짜도 몰라. 이제 제가 조금 이런 것들은 뭐 결혼 비율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보시다가 1990년에 결혼을 39만 9천 건 했는데 그중에 이주 여성이 4,700명이었는데 2012년에 32만 7천 결혼건에 이주 여성 2만 8천 이렇게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이주 여성 다문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주 여성이란 말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주 여성이란 말을 제가 자주 할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주세요. 이제 저희 센터에 온 친구들 중에 한 애가 캄보디아에서 온 송이라는 아이예요. 20살에 시집을 갔어요. 남편은 44살이었거든요. 24살 차이였어요. 근데 처음에 와가지고는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눈물을 줄줄 흘렸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 노대동에 그 40평 아파트에 남편이 화강했어요. 영학원에 뭐 책임자시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요. 이게 처음에 와가지고 집에다 놔두고 밖에 일을 보러 갔는데 얘가 자기 친정의 언니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어머, 언니 난 암만 해도 이 사람이 나를 다시 본국으로 보내려나 봐. 왜? 그랬더니 호텔에다 나를 넣어놓고 안 데려온다. 집이 어떻게 생겼냐 하더니 아주 높고 앞에도 막 호수가 있고 대리석이고 막 화장실에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물이 확 나가고 그리고 밥솥에서 밥이 다 됐습니다 나오니까 도망간대요. 도깨비 귀신 나왔다. 그럴 정도로 또 밥이 다 됐다라고 그 벨이 울리니까 도망갔대요. 아마 2011년에 MBC 방송에 그게 한번 방영이 됐거든요. 다시 보기 혹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눈물을 줄줄 흘리고 남편을 사랑하다는 아이가 2014년에 제가 걔를 지하실 주차장에서 6시간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 제가 설득을 못하고 내가 설득을 당했어요. 무슨 말 때문에? 얘가 이러는 거죠. 저희가요 13남매 중에 5명이 죽고 6명이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렇게 원두막처럼 돼 있으면 밑에는 돼지가 있고 그 위에 우리 그 원두막 있잖아요. 그 위에서 동생들 6명,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돼지들이 여름에는 그 막 균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막 장대불소, 콜레라 이런 천연병들이 굉장히 만연해요. 그래서 아버지보다 2살이 많은 남편한테 따라서 왔어요. 근데 아들 둘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호국이라는 아이였거든요. 진짜 이뻐요. 그 우리 그때 근무를 하는 애들이 너무 그 이주 여성 아이들은 굉장히 이뻐요. 이목구이가 아주 툭툭하거든요. 근데 아들 둘을 낳고 5살 갔다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한국으로 결혼한 이유 2가지. 아버지 냄새가 싫어서 왔대요. 그 아버지 냄새 아시겠죠? 남자들 냄새. 2번째. 아버지 잔소리가 싫어서 왔대요. 근데 그 2가지를 지금 남편이 한다는 거예요. 그 지금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살까요? 그 눈물을 줄줄 흘리고 사랑한다고 했던 아이가 지금 부산에 어디 한밭집에서 엄마하고 여동생 데려다가 열심히 돈 벌고 있어요. 저는 캄보디아로 돌아가서 저 같은 아이들을 놔두고 패션 그 학원, 이런 그 미용 학원 하는 게 꿈이에요. 상당히 CEO의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동남아 아이들은 우리처럼 직관적일까요? 아닐까요? 또 저희들보다 앞서간 그 영적인 능력을 가지는 국가가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여러분들 영화들 가끔 보시죠? 거의 다 직감으로 이루어져요. 그 우리 아프리카 여기 우간다에서 오는 우사인 볼트가 먹었다는 뭐 저그치킨인가 한때 우리 방나선다에서 했는데 그 친구가 한번 왔었어요. 하고 이제 밤에 피아노 연주하고 사람들한테 우리가 우사인 볼트가 먹었던 통닭도 하고 뭐 커피도 저희들이 팔고 2주에 선별했거든요. 제가 이제 만남이 13번이라 했더니 만남을 쳐주겠대요. 난 아프가 없다, 아프고 구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노래를 한번 들려달래요. 그 테이프를 3번 정도 들려줬거든요. 근데 몇 군데 안 틀려 완벽하게 쳐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악보가 없이 피아노를 칠 수 있냐? 걔네들은 악보가 없대요. 시냇물 소리, 밤에 그 짐승들이 우는 소리, 또 별 소리, 뭐 이런 소리들을 다 들어요. 근데 우리들은 별 소리 들어요? 안 듣죠. 근데 아침에 새소리는 우리도 들을 수 있죠. 새소리가요, 새 한 마리가 오짖는 게 아니라 보통 20마리, 30마리가 오짖는데요. 우리는 그냥 한마디로 듣거든요. 얘네들은 20개를 다 구분해서 듣는데요. 얘는 뭐 참새, 얘는 뭐 다 안 돼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감각을 가지고 태어나더라고요. 그리고 귀나 이런 그 시각이나 이 청각이 우리보다 훨씬 더 그 볼트가 더 높아. 그래서 앞으로 아프리카 시대가 된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직관능력이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그럼 이제 왜 국제결혼을 우리가 하게 됐냐? 1945년에 이제 미국이 한국에 하면서 국제결혼이 시작됐는데 농촌총각하고 도시빈민총각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뭐 고학력화, 또 국내에서 배우자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근데 국제결혼이 어떻게 주로 이루어졌냐? 중국 사람들은 되게 지인의 소개로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한족이나 몽골 여성들은 직접 가까우니까 자주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단체. 사실 저희 캐톨릭은 어떻게 옥현진 주교님하고 2년 전에 저희들이 다문화 행사를 하는데 제가 이런 불평을 했어요. 우리 캐톨릭은 너무 귀족적이야. 저희들 다문화 가지고 결혼시키려고 노력하시는 신부님 한 번도 본 적 없죠. 근데 지금 깊은 소식 선교회, 그 세월호 사건 났던 그 교회가 두 파로 나눠졌어요. 온 목사님인가? 죽었 유명원. 예. 유명원. 그분 또 깊은 소식 선교회 갑자기 내가 이분 또 성함이 이두 파로 나눠져서 한 장로로부터 나와가지고 이 깊은 소식 선교회는요 뭐라고 앞에다가는 여기 혹시 깊은 소식 선교회 계신가요? 혹시 안 계시면 또 제가 또 좀 인권에 관한 문제. 제가 다문화 7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요. 통일교, 깊은 소식 선교회, 남매 혼인교, 많은 가정교들이 단지 제가 대표라는 이름으로 모든 행사에 저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열린 종교관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 길을 쫓아다녔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아프면서 지조가 없었구나. 지조가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쫓아다닌다는 게 아프구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했는데 그 깊은 소식 선교에는 이런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아이들을 데려다가 여기서 교육을 시키고 또 우리나라 아이들 중에서도 학교에 적응 못하는 아이들, 학교에서 쫓겨난 아이들을 데려다가 한 지금 400명, 500명 정도를 지금 광주 남구에 있는 뭐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저희들이 가서 뭐 무료로 강의도 하고 걔네들 상담도 하고 이러는데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런 다문화 결혼이나 그런 청소년 사업을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대통령도 우리나라에 오고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뭐 교육부 장관이고 아프리카의 교육부 장관이 열 몇 명이 한국에 와가지고 사무치고 있는 호텔에서 막 세미나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독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캐톨릭은 중매 결혼 하는 것도 조금 죄수로 해요. 종교 결혼 중개 없어 한다 그러면 교우가 한다 그러면 그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우리 이렇게 지금 바라본단 말입니다. 근데 어차피 해야 될 사회적 인연상이란다면 정말 바른 생각을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인신매매 차원이 아니라 제대로 검증된. 그래서 제가 이제 사례시오 수녀원에 조금 인연이 있어가지고 베트남에 사례시오 수녀원에 갔었어요. 그 수도가 있는데 거기 갔더니 베트남 여성 중에 15부터 19살까지 한국에 오고 싶은데 수녀님으로 오고 싶은 사람이 거기에 120명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후원 단체 하나 만들어서 얼마씩 그 사람 근데 왜 못 오냐?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만 원 정도 착수금이 필요해요. 수녀원도 그 돈 있어야 가더만요. 저는 몰랐어요. 돈 없이 그냥 간 줄 알았어요. 근데 뭐 본인의 가전 친구료 이런 것들은 다 준비를 필요한다네. 근데 그 80만 원이 없어서 오고 싶어도 못 와요. 근데 베트남은 지금 그 연령층이 전체 국민 연령이 30 몇 세예요. 우리는 지금 60 몇 세잖아요. 특히 15부터 20살까지가 결혼 정년기예요. 18살이면 거기는 노처녀예요. 15, 16살에 대충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수도자로 오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온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들어. 또 마찬가지. 신부님 수도자 성직자들도 지금 외국에서 지금 많이 지금 하고 계시죠. 이제 여기 고난에는 제가 제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중국인 양성자 2명. 아 그러시죠. 근데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수도를 없애지 않는 한은 아들 하나 낳거나 아예 결혼도 안 해서 애들 안 낳는데 어쩌겠어요. 지금 상당히 저희도 수도회나 그 저희 신학교도 지금 고령화돼 가고 있잖아요. 신부님들 나이가 점점 많아지시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개업체,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스탄이라고 붙어있는 그 나라들이 중개업소를 통해서 많이 와요. 근데 그 중개업소들이 데려다가 저 어디다 팔아먹는 민지 아세요? 러시아계 쪽으로 다 쭉쭉빵빵 하잖아요. 서울에 활락, 노래방, 도움 이렇게 해서 결국 거기서 온갖 범죄가 일어나요. 서울 안산에 여러분들 혹시 가보면 원곡동 딱 가보죠.
이게 지금 한국인가? 전부 간판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로 돼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방송이 안 나와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 2년 전에 잠깐 나왔는데 용광로에다가 자기 동료를 넣어버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들어보신 적 없나요? 뉴스에 나왔는데 자기 동료를 이렇게 죽여가지고 용광로에서 일하는 사람이 쇠붙이 우리나라 사람은 무슨 주물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 주물 용광로에다 넣어버렸어요. 한번 뉴스에 잠깐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인권 때문에 어느 목적을 가졌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상당한 사건 중에 외국 노동자, 불법 체류자, 이주여성 이런 사람들이 연관돼 있어요. 이게 앞으로 더 많이 연관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출생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또 불법 체류자 아이들이 우리나라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탈법적인 방법을 가지고 많은 이주였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성공 사례로 라오스 시톤하고 아까 캄보디아 송인을 말씀드렸고 시톤이라는 제가 뿌듯하게 생각하는 아이 중에 하나인데 봉선동에 살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5명이 의견을 모았어요. 이 어머니를 돌본 사람 아무도 없다. 근데 요양원은 보낼 수가 없어.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 그 중에 약간 2% 부족한 동생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43살까지 결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얘를 결혼을 시키자. 그래서 1,500만 원 모아서 라오스에서 신부를 사왔어요. 그리고 5명이서 20만 원씩 모아가지고 매달 100만 원을 생활비로 주겠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를 중풍거린 시어머니를 모셔라. 이 시톤이라는 아이가 잘 모셨을까요? 안 모셨을까요? 잘 모셨어요. 라오스는 불교 국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이 생에서 고통이나 걱정거리를 겪으면 다음 생에서 상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결혼을 2번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3번째 지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초혼도 아니고 재혼도 아니고 3번째 올 수가 있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초혼을 몸으로 실패할 수 있고 2번째도 어쩌다 보니까 갈등이 있어요. 3번째는 실패할 확률이 없대. 3번까지 이혼한 사람은 없대. 하고 용분간을 잘 모셨어요. 문제는 형제들이 돈을 줬을 거예요? 안 줬을 거예요? 우리나라 절대 안 줘요. 근데 남자는 이제 일용 노동자예요. 일 있을 때는 한참 몇백만 원 1년에 벌고 없을 때는 안 벌어. 근데 그 안에 아이를 몇 명을 낳았을까요? 3명. 어떻게 잘해요? 가족도 따라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센터에서 비누 만들기를 가르쳤었어요. 수제 비누 만든 거. 제가 너무 앞서가가지고 센터가 막 문 닫았습니다. 너무 지금 앞서가서 이제 수제 비누가 꽃을 피우는데 비누를 만드는 걸 가르쳤어요. 근데 마치 소아자매원에서 이해마고 비누 만드는 소아자매원에서 직원 한 사람. 예, 그때 사회적 기업을 저희들이 했었는데 사회적 기업에서는 취약계층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해요. 30%. 그 의무 고용 비율 때문에 다문화 가족을 한 명을 채용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스톤이라는 애를 데리고 갔어요. 사역하면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너는 몰라서 그렇지 우리나라는 1년 근무하면 한 달 봉급을 더 준다. 퇴직할 때. 5년 근무하면 5달 봉급을 더 준다. 근데 10년 근무하면 10달 봉급을 더 주고 또 50%를 더 준다. 내 말 알아들었냐? 알아들었어요. 적어도 10년은 그만두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너를 데리고 가서 오늘 소개를 하고 안 그러면 내가 다른 애 태국에서 온 애 또 있었어요. 태국 애를 데리고 가겠다 그랬더니 아, 네, 10년은 절대 근무 안 그만두겠대. 엊그저께 제가 은행 앞에서 만났어요. 얼굴이 완전 미인이 돼버렸어요. 라오스 애들은 좀 까맣거든요. 그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대표님 답답해. 왜 장애인들을 같이 비누를 만들어요. 얘네들이 맨날 가르쳐도 잊어먹는데 정신지체 장애라서 내가 속으로는 너도 처음에 진짜 우리 답답했거든. 그런데 그래서 거기서 네가 매니저를 데려갈 거야. 야 이제 지금 7년 됐다더라고요. 3년만 더 되면 있잖아. 네 봉급 10달치 주고 거기 50% 15달치를 퇴직금으로 준다. 근데 20년이 되면 연금으로 너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어. 사회적 기업은 4대 보험이 지금 다 되잖아요. 근데 내 반짝하면서 저는 20년까지 하겠대.
이제 이게 저희 나라의 희망적인 신호예요. 여러분들 6년간 똥오줌 받아내라고 받아내겠어요? 19살에 시집와가지고 그것도 약 2% 부족한 남편하고 살면서 아들도 딸 하나 낳고 살겠어요? 절대 못 살아요. 근데 그 아들도 딸 하나가요, 원거리 결혼일수록 굉장히 위험해요. 오바마 보셨죠?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지적을 남겼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굉장히 원만해요. 근데 미국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은 미국은 이민청이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이민 정책을 아주 체계적으로 밟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아이들이 가서 버진야대에서 막 총 들라고 몇 명씩 죽였잖아요. 우리는 이민청 지금 없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전 부서가 이민 사업을 해요. 당나사업, 행정부, 법무부, 여성부, 노동부 뭐 전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예산 때문에. 서로 안 나눠요. 서로 안 내놔요. 그럼 차라리 법무부가 주관을 하든지 여성부가 주관을 하든지 아니면 행안부가 하든지 어느 한 곳이 해야 되겠잖아요. 안 해요. 국무총리시죠. 형식적으로 있지만 우리는 이민 정책이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어려움 중에 하나예요. 아이들은 지금 막 쑥쑥 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결혼 중개업소를 뭐 일어나겠다 이제 중개업법들이 막 이런 결혼 중개업체들이 지금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얘네들한테 돈을 3천만 원을 받으면 지네들이 한 1,000만 원 정도 수수료를 받고 2천만 원을 가지고 결혼 비용을 가서 뭐 호텔 잡아서 맞선보기 하고 하룻밤 자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친정이 오토바이 하나 사주고 아니면 집 도배 좀 해주고 집도 고쳐주고 뭐 사탕수수 좀 사주고 이렇게 해서 데려오는 거거든요. 사실 이건 말은 정자났지만 사실 이걸 또 다른 의미의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상품화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본의 위안부 갖고 이 난리를 쳐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단지 사랑은 결혼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거의 한 40% 이상이 다 도망가거든요. 여러분들 서울 지하철에 가면 뭐 누구를 찾습니다. 뭐 이거 간판 붙었죠. 여기도 지금 아이들 던져놔버리고 이혼하는 경우들이 한 40% 정도 됩니다. 되게 뭐 때문에 이혼하는 좀 더 나올 거예요. 되게 출신별 배우자를 만난 거 보면 중국 조선족이나 한족은 가족이나 친척 소개라. 그러니까 조선족들이 지금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다음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데는 아까 말한 결혼 중개업소. 그다음에 이제 일본, 필리핀, 태국은 일본은 통일이요. 필리핀이나 뭐 태국이나 아프리카는 아까 말한 그 이단. 우리가 볼 때는 이단이라고 하는 그 중국 단체들. 그다음에 이제 북미, 서유럽 이런 데는 또 스스로 자유여러 결혼해서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제 다문화 가족에서 가장 지금 큰 문제가 뭐냐면 가정 폭력입니다. 대부분 알코올 중독 환자가 한 13%예요.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인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성적, 여러분 길거리에 보면 뭐 곡성군 우리 읍사무소 가면 그렇게 쓰셨다대요. 그 베트남 여성들은 시어머니를 잘 모십니다. 절대 그 배들 뭐래요? 말 듣고 하지 않습니다라고 그 팜플렛을 만들더라고요. 그 뭐 결혼해서 아니 만나면서 결혼까지 7일이야. 아니 7일. 또 베트남 신부는 순하다. 또 가격이 싸다. 이런 일들이 이제 왕왕이 이루어진 것들이 가끔 보면 있고요. 이 꼬맹이는 결국은 부모를 만나지도 못하고 갔는데 사실은 국제법은 18세 미만은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해서 아동을 보호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대단히 민주주의 국가인 것 같지만 이런 그 외국인에 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20년 후에 우리가 반대로 그 나라 그 인권단체로부터 그 지탄을 받아야 될 일들이 상당히 있어요. 저희가 볼 때는. 그리고 그 결혼 중개업소나 이런 약간의 그 폭력 조직들 있잖아요. 불법 체류자들을 이용합니다. 불법 체류자를 단속을 해요. 일제히 단속할 때 이명박 정부 때 제일 단속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필요하면 단속을 하지만 아니 필요하면 단속을 안 합니다. 지금 노동자가 부족하다거나 생산성을 높여야 될 때는 그냥 가만 놔둬요. 그러다가 어쩌다 뭔가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려면 일제 단속을 해버려요. 갖고 강제 추방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대단히 원망
한국 사람에 대한, 지난번에 필리핀에서도 묻지마 살인 한국 사람에 대해서 있었죠. 한국 사람에 대한 반한 감정을 가질 수 있는 대단히 큰 요소가 이 불법 체류자와 관련돼서 있습니다. 그 인도나 방글라데시에서 온 친구들은 한 번 한국에서 돈을 벌어본 사람들은 그 나라에 안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명 히트를 받아봤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라도 끝까지 있으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 추방을 당하잖아요. 그럼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나라와 연결돼서 폭력조직에 연결돼서라도 들어오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들어와서 살아보려고. 그래서 이걸 합법적으로 그 법적인 하지 않고는 안 된다. 아마 이제 이 정권이 들어서서 그런 거를 좀 저는 희망을 가져봐요. 그런 소외된 계층. 이건 불보듯 뻔하거든요. 앞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인가는 지금 불보듯 뻔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뭐 전교적인 편견을 갖는 건 아닌데 너무 그 아까 말한 그 이단이라고 하는 종교단체 통일교나 뭐 기본소식 성경 이런 데는요 굉장히 쇠뇌를 시켜요. 그래서 꼼짝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들의 교리를 보면 그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는 차원보다는 그 조직에 그 쇠뇌를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오히려 먼 훗날 좀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명 정도가 그런 호적을 우리로 하자면 중등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청소년, 그리고 그 중에 그 2만 명은 아예 등록 자체가 안 돼 있어요. 사람은 있는데 등록이 안 되기는 이런. 그래서 이제 과연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한번 생각해볼 문제는 지금 뭐 IS, 뭐 난민, 뭐 이런 많은 문제들이 결국은 IS도 결국은 이주 뭐 이런 문제, 난민의 문제도 결국은 이주의 문제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난민들이 꽤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난민의 아이들은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못 시켰다니까요. 근데 이제 올해 교육을 시키도록. 국적은 안 주지만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뭐 여러분들 그 지난번에 바닷가에서 죽었던 꼬맹이 나왔을 때는 막 우리가 난민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 잊어먹었잖아요. 우리나라는 난민을 받아들이는 입장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도 이렇게 독일처럼 제대로 받아들이는 입장은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제 과연 우리나라 현실은 어떤가? 난민 반대, 뭐 자국민 포. 또 트럼프도 지금 그 불법 체류자, 우리로 하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기 지금 불법 체류자들도 있겠잖아요. 전부 다 강제 추방시키라고. 그저께 시범적으로 추방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법 체류자 다 내보내겠다. 그럼 그 미국에 있는 우리 저기 한인들이 우리나라에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 나라에서 살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우리들이 한번 향후 우리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고요. 아까 같은 주변인, 그래서 그 주변인 말씀이 패트릭 그 성인께서 노예로 일하면서 느꼈던 고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제 그 정도로 외롭고 힘들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 독체류자나 이주 여성이나 이주 노동자들도 그런 외로움, 그러니까 그런 소외감, 그런 차별적인 어떤 걸 느끼고 있다는. 이제 카톨릭 신문 저희 그저께 4월 30일자에 학교도 병원도 못 가는 있지만 없는 아이들이라고 큰 타이틀로 신문에 한번 났었어요. 약 10만 명인데 그 중에 한 2만 명. 그래서 그 논어에 보면 공자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해요. 말을 하는 데는 2년 걸리고 말을 듣는 데는 60년 걸린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 그 이주여성이나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있어요. 길거리에서도.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어느 골목길에 일방통행인데 아주 고급 승용차가 하나 주차되어 있어요. 근데 양말을 파는 수레 끄는 할머니가 수레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일방통행인데를 들어오다가 그 승용차를 끄었어요. 이제 할머니는 하루에 양말 몇 개 팔았을 때 하루 손녀 가르치고 사는데 이제 승용차를 끄어버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색이 되겠죠. 근데 두 가지 대응 방법이 있어요. 한 자주는 이 할머니가 일방통행이 안 보였냐, 이 수레를 일방통행이 끌고 오면 어떻게 했냐, 막 화를 내고 이거 고치려면 이거 몇백만 원 든다, 이 수레 다 팔아도 안 된다,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할머니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 길을 이렇게 풍성히 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나가시는 게 그렇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사고 친 건 정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가셔라.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대응 방법이 있겠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실 것인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 수레를 끄는 할머니는 우리나라에 결혼한 이주 여성이고요. 이렇게 말들 해요. 아까 14,000명 그 댓글을 달았던 아이들이 왜 우리가 세금 내가지고 그 말도 안 되고 이기적이고 지그들만 생각하고 결국 돈 벌어서 지금 나라로 다 돌아갈 아이들. 또 사실 이주 여성들이요 조금 이기적이에요. 제가 한 7년 겪어봤더니 이제 저희가 페루에서 온 아이가 하나 있었거든요. 우리가 직원으로 채용해서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직원으로 채용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약 한 100만 원 정도 봉급을 줘요. 근데 사실 언어도 아직은 서툴고 그래서 때가 일은 않지만 이제 뭐 같은 다문화 가족한테 연락을 한다거나 프로그램을 알린다거나 하는데 저한테 치과에 갔다 오고 제가 그날 좀 빨리 왔어요. 학교 수업이 없는 날이라. 이게 그 센터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번 가르쳐야 되겠다.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공짜로 돈을 받으려면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상당히 지자체가 공짜로 돈을 줘버렸댔어요. 일 안 하고 그냥 봉급을 뭐 70만 원씩 주는 뭐 이런 일회성 정책들을 막 펼쳐가지고 얘네들 일을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애들이 상당한 프로테지가 있어요. 근데 치과에 갔다 올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날 바빠도 안 와버렸어. 그 다음날 좀 싫은 소리 하고 싶었지만 이렇게 남한테 싫은 소리를 못해요. 이렇게 차라리 참다가 암에 걸렸으면 걸렸지 남한테 말을 못해요. 그 다음날 또 아이가 뭐 어쩌고 갔다 온대. 또 안 왔어요. 세 번째는 이제 화가 났어요. 너 왜 갔다 온다고 했는데 안 왔냐고. 갔다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가 이리로 다시 와야 되냐고. 아니 갔다가 꼴로 간다고. 그것이 갔다 온다고요. 우리는 그 국어를 배울 때 사역과 자동 이게 들어오다 들어가다를 구분할 줄 알잖아요. 우리는 들어오다 하면 어째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거야. 들어가다 하면 어째요? 아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것이 들어가다요? 들어오다는 뭐예요? 우리는 그 자동사 피동사가 있잖아요. 제가 갑자기 지금 이 항암역강 나는 걸로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이 두 가지가 자동사 피동사가 구분이 되거든요. 얘네들이 그게 안 됐던 거야. 갔다가 온단 말은 갔다가 저희 집으로 간다는 거였어. 근데 막 화를 냈더니 막 울면서 막 저를 막 뭐라 하더라고요. 진짜 내가 담나사 그만해야 돼. 이 사회적 기업은요 첫 해는 봉급을 100% 줘요. 그 다음에 70% 줘요. 그 다음에 50% 줘요. 그 다음에 30% 줘요. 그러면 10명이 직원이 근무하잖아요. 100만 원이라고 치고 70%만 준다 하면 30만 원씩을 10명을 버티려면 300만 원이 필요해요. 근데 산수적으로는 그렇지만 4대 보험부터 주 5일 근무해야 되고 주당 40시간 근무해야 되고 연년차 수당 써야 되고 이렇게 따지면요 절반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절반은 우리가 벌어야 돼요. 벌 수가 없는 거예요. 매달 뭐 돈을 적자를 받고 30%를 준다고 생각하면요 5명만 근무를 한다 해도 500만 원이면 350만 원 우리가 보태야 돼요. 근데 350만 원만 보탠 게 아니라 전기요, 수도세, 뭐 4대 보험 하면 500만 정도를 보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손을 들었어요. 사회적 기업 4년하고 손 들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상당히 많은 아픔을 겪었어요. 저도 못 알아듣는 말을 해서 듣는데 60년 걸린단 말을 제가 이해했어요. 제가 60이 되면서 뭐가 참이고 뭐가 진실인가를 알았어요. 저한테 가장 부족했던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제가 소홀했어요. 일은 했어요.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노동부 장관 상도 받고 뭐 항저시장 상도 받고 행안부 장관 상도 받고 했는데 일은 했어요. 그것도 나름 국가 지원을 안 받고 임금비만 지원 받았기 때문에 정말 바르게 한다고 했어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7년 동안 등산 한번 제대로 못 가고 따뜻한 햇볕 한번 제대로 못 쐬고 현직에 있으면서 학교 가서 수업하려고 그것도 목포까지 출퇴근하려고 이 다문화 센터 하려고 이 건물도 제가 내놨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건물이 하나 있어가지고 근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그 한 가지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말이었어요. 얼마나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지 나는 직업을 선택해주고 한글을 가르치고 진로를 결정해주고 이건 했어요. 근데 나는 다문화 가족을 사랑하진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아들이 지금 일본서 공부하고 있는데 군대 근무하느라고 좀 들어와 있거든요. 가끔 보니까 일본이하고 카톡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나는 일본 사람 절대 안 된다. 그랬더니 난 정말 굉장히 이중적이야. 다문화하면서 어떻게 일본 사람 안 된다고 그래요? 다문화는 다문화고 내 며느리는 일본 사람 안 돼. 그리고 제가 저를 들여다봤어요. 내가 이중성격이었구나. 말로는 정말 다문화가지고 했는데 저는 마음 안에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아픔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을 살다 가는 거는 의무나 뭐 책임감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사랑을 하느냐, 내가 얼마나 사랑을 베푸서 저는 요새는 햇볕하고도 사랑을 주고받고요. 햇볕이 이렇게 따뜻하고요. 낮잠이 이렇게 행복한 거 내가 처음 알았어요. 저 60인던 낮잠만 안 자거든요. 어려서는 잤겠죠. 요새는 따뜻한 햇볕을 받고 제가 성모 뽕망어리라고 청주에 강일로 신부님인가 하시는 쉼터가 있어요. 거기서 하루에 15시간씩 잡았어요. 한 햇볕에서 15시간씩 자고 메인 기사하고 십자가 일기하고. 근데 잠이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따뜻한 햇볕을 받으면서. 그래서 결국은 나도 정말 사랑할 가치가 있다. 의미 있는 일도 있지만 이제 제가 그걸 느꼈고요. 완전 영상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주여성들을 데리고 아까 아이들을 데리고 성지략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꿈을 지키고 즐겨라.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자기 꿈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여기가 저희 센터입니다. 아까 뭐 자메이카, 뭐 블루마이트, 저프치킨 이런 것들 이주 여성들이 많이 해서 팔았어요. 계속 적자였어요. 카페는 인건비를 남겨가지고 버는 사업이더만요. 조금 건너뛸게요. 막 사람들 오는 거. 이 아이들이 이주 여성 아이들이에요. 다문화가족 아이들. 이 친구는 필리핀에서 온 친구예요. 아까 여기 10톤이라는 데 아까 뒤에 있잖아요. 걔가 10톤이에요. 중풍거리는 어머니 6년이나 모셨다는. 이쁘죠 얘들. 엄마가 필리핀이에요. 여기는 뭐 우리 나부청장님이신데 이거 좀 건너뛸게요. 우리 향해에서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것도 건너뛸게요. 이 양반 동의하겠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길을 간다고 해서 오늘 준비한 곡은 짝의 곡인데 하나는 두 가지 사계 중에서 곡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비대기를 길을 걸으며라는 곡이에요. 저희들이 이제 이 아이들에게 다이어리나고 프루스를 가르쳤어요. 그래야 조금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난타하고 세 가지를 가르쳤거든요.
우리 남구청장님이 이런 행사에 다 오시고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어요. 얘네들 얼굴 표정을 한번 더 봐주세요. 작지 않아요. 꿈을 이야기해보라 했더니 이제 뭐라고 각자 하나씩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걸로 떼어도 되겠어요. 이제 저는 이제 이 아이들한테 뭘 기대했냐면요, 자기가 무슨 꿈을 꾸고 있는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근데 이제 그 다문화 자녀들한테 가장 희망적인 건요, 이중 언어가 된다는 겁니다. 필리핀 엄마면 영어는 되고요, 중국인 엄마면 중국어는 좀 되고. 그래서 이제 제 아이가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하느님께 우상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일본 여성의 아이하고 제 아이하고 같은 나이였어요. 지금 올해 똑같이, 걔는 대학 4학년이고 제 아들은 군대가 있거든요. 이제 일본 여성들은 국적을 취득을 안 합니다. 통일교이기 때문에 대부분 80% 이상은 일본 국적을 가지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굉장히 친했어요, 두 아이가. 그래서 이제 지네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했다더라고요. 그 일본 여성 아이는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제 아들은 일본서 공부를 해서 나중에 남북 통일이 되면 결국은 일본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다. 일본이나 중국의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미국, 일본, 중국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남북 통일의 주역이 되자 그랬다더라고요. 제가 이제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공부를 저는 선행학습을 한 번도 시켜본 적이 없고, 우리 제 아들 말이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선행학습 해가지고 왔더래요. 그러니까 알아들을만 하고 지나가 버리고 알아들을만 하고 지나가 버려서 수학, 과학은 꼴등이고 이름만 1등이었어요. 왜냐면 늘 일본 여성이나 중국 여성을 여기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조치대학 가서 면접을 봤는데 이제 세계에서 1명만 뽑았대요. 근데 이제 제 아들은 17명이 왔는데 이제 안 되죠. 얘 성적으로. 일본어 성적도 낮고. 근데 너는 왜 일본으로 학교를 왔냐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다문화 센터를 하고 있는데 일본 여성 아이들하고 저하고 약속을 했다. 너는 한국 문화를 배워라. 나는 일본 문화를 배우겠다. 그래서 우리들이 힘합해서 나중에 남북 통일을 기여하자 그랬더니 학장 되신 분이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시더래요. 근데 실력은 미달이었는데 합격을 시켰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다문화 했던 게 정말 성공적이었다. 하느님의 은총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한다? 그것보다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 희생과 봉사를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은 아까 자아분할, 자존감 회복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내가 신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성령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내가 느끼고 온전히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예수님이 저희들한테 원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이제 주일미사 갔는데 예수님이 너희들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겠고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문화 사회는 선택이 아니라 이미 필수예요. 앞으로 10년만 지나도요,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다문화 아이들이 직장생활을 할 것이고 우리를 부양해요.
지금은 6.4명당 1명이 노인을 교정하거든요. 2050년 되면 3.7명당 1명. 이게 3.7명이 돈 벌어서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돼요. 2500년이 되면 저희 나라는 순수 한국 사람은 없어진답니다. 2500년에 살아남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 민에서는. 할 수 없이 저희들은 이제 다문화 다인종 국가가 돼 있고요. 또 굉장히 긍정적인 면은 제가 이제 이번에 이렇게 아프면서 이렇게 보니까 뭐 중국 친구도 이렇게 찾아오고 아까 라오스 친구도 찾아오고 이러면서 그 나라에 슈퍼푸드들이 있더라고요. 암이 좋다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막 가지고 오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새로운 사업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문화와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걔네들한테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너네들이 말도 못 알아듣고 어쩔 때는 보면요 저거 지금 술 마셨나? 그래 근데 술을 안 마셨어요. 근데 그 한국어를 배울 때 그렇게 배운 거예요. 들어가다를 구분 못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애들한테 옳고 그름을 할 수는 없거든요. 저는 세 가지를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옳음을 일단 내려놓자. 그리고 분노, 화를 내려놓자. 그 다음에 두려움을 내려놓자. 우리도 사실 걔들을 향해서 그래야 되거든요. 이제 그 10만이라고 하는 청소년들이요. 지금 날마다 PC방에서 있고 정식 교육도 못 받고 언제든지 싸움에다 붙잡히면 본국에 송환되고 해야 될 아이들이 극단적으로 치달아 버리면요. IS보다 더 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참으로 따뜻하게 손을 잡아준 사람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앞에 3명씩만 많은 사람을 할 수는 없어요. 친정 엄마를 맺어준다거나 또 자기 아이하고 친구를 맺어준다거나 이런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정말 이 사회에 우리가 나중에 늙어서 걔네들한테 보살핌을 받을 때 정말 밝은 사회,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돼서 이제 하나님한테 갈 때 나는 정말 사랑을 받기보다 정말 베푸는데 주는데 정말 잘 했다라는 그런 자조적인 말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제가 수업을 마쳐도 될까요? 아까 어떤 분이 그 베트남 신부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이제 사실 그 베트남이 우리 명호부대를 비롯해서 우리 군인들이 많이 베트남에 갔잖아요. 근데 저는 좀 웃기는 이야기 같지만 거기에 우리 한국 남자들의 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순종적이에요. 베트남 아이들이. 그리고 굉장히 학구열도 높습니다. 제과 제빵을 배운다거나 이럴 때 굉장히 열심히 배워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 여기에다 뭐가 이렇게 담는 우리나라 제가 이게 사회복지도 가르치지만 제가 경옥고를 3대째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로 사회적 기업을 했고 제가 막걸리도 특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막걸리 배우시고 싶으시면 내가 또 와서 무료로 한번 가르치겠습니다. 그 전통 막걸리 정말 우리나라 그 전통 그 누룩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막걸리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은 그 아스파담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막걸리라고 이름만 붙었지 순수 막걸리가 아니고 정말 발효시켜서 미생물을 발효시켜서 만든 게 진짜 막걸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벽에다 담아야 되잖아요. 동남아시아 아이들은 착하게 담아요. 우리는 막 옆에 가 흘리고 난장이 쳐지죠. 이 감각, 느낌 이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 그런 아이들을 며느리로 삼아도 반대하시지 마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포기라는 게 아니라 일본 사람 데려와도 좋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금 사랑의 마음으로 띠를 두르고 함께 한번 가보시게요. 부족하지만 제가 건강이 좀 더 좋으면 기회가 있어서 제가 네, 오늘 1등 하실 때 또 남구에서 또 5인 방학 기자님도 있고 해서 어려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무엇보다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희들이 갑자기 항암치료 진다는 말씀을 듣고 또 오늘 이쁜 두 번도 쓰시고 오신 것 같아요. 참 힘든 일인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김은수 교수님 고맙습니다.
연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료는 후원하겠습니다. 제가 쓰고요. 얼마든지 좀 보셨으면 좋은데. 이렇게 고마운 일. 너무 혹시 또 마음이 바꿔주시고 꼭 받겠습니다. 특히 교수님이 그 약선 식품, 그 대체 식품, 대체 의료인가 이거 전공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이니까 그래서 암에 걸렸어요. 굉장히 뭘 많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 특히 우리 고난에서 많이 좋아하시는 막걸리 같은 것도 아니 근데 그뿐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훌륭한 우리 전통 식품이 많더라고요. 약으로 대체되는 그거 정말 대박이거든요. 한번 얻어보고 싶어요. 하여튼 내일이 스승의 날인데 또 저희들이 좋은 가르침. 오늘이 오늘이 스승의 날인데 이렇게 좋은 가르침 주시고. 아니요, 저는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람인데요.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30년 전에 저투산 성당에서 2시간 기도하고 우리 학교로 갔거든요. 사과 한 쪽을 준 적이 없어요. 여기 명상의 집에 와가지고 제가 사과하고 친묵 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세청에 근무했는데 과연 대학으로 갈 수 갈까? 그때는 이제 시간 강사였잖아요. 첫 번째 첫달 강의 제 공부 35,000원 주더라고요. 제가 자기 아버님 용돈을 5만 원 드릴 때거든요. 돈 못해야 될 정도 시간 강사 공부 비춰서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여기 와서 제가 기도하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가는 쪽으로 해서 제가 갔는데 30년 동안 제가 이번에도 제가 지금 학교를 그만두고 정말 참 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뭔가는 아직 모르지만 정말 사랑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데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문학이 정말 나하고 인연이 있구나 생각을 혹시 그런 인도를 하신다면 제가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해주시는 좋은 말씀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환경에서 탄핵했고요. 오늘 이제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결국 문화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한 민족 없습니다. 저희 분명히 조상이 몽고 사람이 있을 것이고 중국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죠? 일본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마 그런 더 넓은 문화가 우리 사람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영광이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6월 19일 날 이제 고려인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이주하신 고려인에서 이제 러시아에 이주하셨던 고려인 그리고 또 고려인이 한국에 다시 온 지 80주년 그죠? 고려인 정착 80주년 기념회가 올해입니다. 그래서 이천명 목사님이라고 광주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교수님, 목사님 모셨습니다. 6월 19일 날 또 월요일에 저녁에 모셨고요. 그게 아마 저희 단해학 영상학교 1학기 마지막 강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학기 동안에 저희가 좀 사회와 또 사회교리와 또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했고요. 또 마지막 강의 때는 저희가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미사를 함께 하실 분들은 7시에 오시면 7시에 미사하고 바로 7시 반 이천명 목사님 모시고 고려인 우리 한민족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걸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달에도 또 뵐 수 있겠죠? 네. 혼자 오지 마시고 같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